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75 김봉숙입니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막내딸로 자라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많은 기대와 사랑을 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는 평생을 일군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제 명의로 물려주셨습니다. 남편은 한의사가 되는 꿈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학과 한의학 과정을 거치며 공부와 수련에 매진하는 동안 저는 남편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에 몰두하는 남편을 위해 끼니를 챙기고 그의 학업과 임상 경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해주며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편의 꿈이 단지 본인만의 것이 아닌 둘의 목표로 자리 잡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물은 남편과 함께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상층부에는 다양한 학원들이 자리 잡아 학생들이 오가며 활기찬 기운을 더해주고 1층에는 약국과 작은 카페가 있어 사람들로 늘 분주합니다. 남편은 이 건물에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을 열어준 것도 그가 평생 품고 있던 더 큰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시 한방병원은 신선한 시도였고 저희 건물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많은 이웃들과 환자들이 다녀가며 저희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세심히 보살피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며 의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부검의가 되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큰아들의 삶이 이제는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한의사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룬 작은 세계를 아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막내딸은 약학을 전공해 약사가 되었고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작은 책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도 늘 정성껏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을 보며 든든한 마음도 컸지만 모두가 제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만 보는 지금의 제 위치가 조금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해주었던 손길이 더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따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하는 집안 정리만으로는 활동 반경이 부족해 혹여라도 치매가 오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아직 작은아들 장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다른 모임에 나갈 성격은 아니었기에 오히려 제 손으로 건물을 돌보는 것이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직접 청소를 시작하고 구석구석 손길을 거두면서 저는 건물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닦아낸 유리창으로 햇살이 환히 비칠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새롭게 만나듯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는 매일 아침 건물을 돌보며 작은 변화에도 눈길을 두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사모님이 계신 덕분에 건물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학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학원 학생들도 오며 가며 더 깨끗이 쓰려 하고 기특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제 손으로 챙기다 보니 더 정이 가네요. 다들 같이 신경 써주시니 제가 더 고맙죠. 환자분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니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사모님,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보기도 안 좋고 환자분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조만간 옥상을 정리해서 흡연구역으로 만들어 둘게요. 또 불편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입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저는 건물 청소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의 보람이자 이웃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끼며 오늘도 환한 미소로 건물 곳곳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방병원에서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3층 한방병원인데요. 외부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와서 봐주세요. 화장실에 도착해보니 긴 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아가씨가 코를 막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발로 화장실 문을 툭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환자들이 보면 어쩌려고 바로바로 안 치워요? 오전에 청소할 땐 깨끗했어요. 오전에 왔으면 또 안 와요? 수시로 와서 확인해야죠. 젊은 아가씨들이 고생 한 번 안 하고 커왔으니 더러운 것에 민감하겠다 싶어 얼른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말투가 불편하단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잠시 쉬어가며 바카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쭈그려 앉아 닦았더니 비오듯 흐르는 더운 땀을 식히고 싶었거든요. 딸아이는 제가 앉아 쉬는 걸 당연히 여겼고 약국 한쪽에 작은 의자를 내어주며 잠깐이라도 편히 쉬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더니 어제 봤던 그 아가씨가 반갑다는 듯이 딸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딸아이에게는 밝고 친근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흘깃 쳐다볼 때는 불쾌하다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딸아이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들리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청소 아줌마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말을 들은 순간 딸아이는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당황과 미안함이 엿보였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딸아이에게 굳이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지도 않았고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딸아이의 마음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가씨는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딸아이와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테지요. 그 아가씨가 저를 가볍게 여기고 격식 없는 청소부로만 보는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손님들이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속에 묵은 서운함을 자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마 그녀에게 제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가 그녀에게 가르침이 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남는 게 더 맞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건물 입구를 쓸고 있으면 어김없이 길 건너 큰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오는 그 젊은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과 세련된 머리 모양, 비싼 구두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서 유독 저를 향할 때면 묘한 비웃음과 냉소가 깃든 표정이 언뜻 보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보고 자신과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듯 바라보며 청소하던 빗자루를 들고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저런 사람도 분명히 삶의 무게가 있을 텐데 왜 남을 그리도 가볍게 대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가씨가 커피를 들고 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커피는 엘리베이터 모서리 손잡이 위에 올려두고 전화를 받다가 깜빡했는지 그냥 내리려는 찰나. 아가씨, 이거 커피 가져가셔야죠. 아, 아줌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두고 내리는 것 같아서요. 됐어요. 버려주세요. 그래도 아깝게. 그럼 아줌마나 드시던가요? 그렇게 아가씨는 내려서 한방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런 것을 직원으로 드린 것도 기분이 씁쓸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 애써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이른 아침 건물 옥상에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공기가 차가워 손끝이 시렸지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화단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한 손에 담배를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는 모습이 주변의 조용한 공기와 대비되며 이질적인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계속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다른 의미로 유별나 보였습니다. 분리수거나 공공예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냥 넘기고 마는데 오늘 그녀가 한 행동은 그저 무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잠깐 말을 잃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 학생들조차 자신이 마신 음료를 저에게 버려달라고 할 때면 나름 예의를 지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둬도 되나요? 하며 공손하게 부탁하거나 가끔은 대신 치워줄 테니 달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분리수거하는 게 맞다며 들고 가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예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쓰레기를 저에게 던지듯 내밀며 부탁도 아닌 명령조로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이른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고 제 마음속 불쾌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아줌마, 버리라면 그냥 버릴 것이지 왜 이렇게 참견을 해요?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라 잘 못 알아들으시나? 쉬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아줌마 내일부터 못 나와요. 알아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청소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녀를 보며 문득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아가씨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남을 이렇게 깔보고 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최소한의 예의도 배우지 못한 채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한 태도라니. 오늘 아침은 씁쓸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과일을 먹으며 아침에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처자들 사고방식이 참 이해가 안 돼.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일은 아니고 아침에 당신네 병원 직원 같은데 옥상에 올라와서 흡연하는 것까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먹던 커피컵을 버려 달라고 하면서 툭 던지길래 얼마나 놀랐던지. 아이고, 진짜야? 요즘 애들 생각이 그리 다르다지만 그건 좀 너무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제 나의 남을 신경도 안 쓰나 봐. 도대체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운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건물 청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데 참 우리 세대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가끔은 한숨만 나오네. 예의와 배려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낡은 가치가 된 건가 싶고. 당신 마음 고생 많았겠네. 앞으로 그런 애들 보면 무조건 참지 말고 한마디 해요. 너무 피곤해지지 않게? 그냥 피하는 게 편할 때도 많네요. 괜히 말 꺼냈다가는 오히려 내가 기분만 더 나빠질 테니. 그래도 당신은 잘해왔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다음 날 점심 비상계단에서 바닥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낡고 끈적하게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떼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깔끔해지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아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는 이번에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 전자담배를 물고 있던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걸음을 옮겼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욕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고 더구나 개인적인 대화인 만큼 듣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흡연은 옥상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가씨는 저를 힐끔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의 통화나 엿듣지 마시고 아줌마 할 일인 청소나 하세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계단을 이용하니까요. 청소 아줌마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나 하시라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참견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규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네. 저기요. 제가 나중에 옥상에 가든 말든 아줌마가 상관할 일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두시면 되잖아요. 아가씨는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흘리고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건물의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런 무리한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동생은 근처에 살면서 가끔 침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고는 했습니다. 이날도 치료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1층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여동생은 한숨을 쉬며 피곤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쉬어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매일 청소하고 다녀도 괜찮아? 응, 괜찮아. 난 이 일이 참 재밌어. 봐, 내가 청소하기 시작하고 건물 얼마나 깨끗해졌니? 이 건물에 내가 청소하는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잖아. 마침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아가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띄어 저도 여동생도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운 왼쪽 부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천국한방병원 영양사 이지은. 드디어 이 아가씨의 정체를 조금은 알게 된 겁니다. 이지은, 이 아가씨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여동생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생글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매일 부딪히는 이 아가씨가 여동생과 익숙한 듯 반갑게 말하는데 여동생은 그 태도가 불편했는지 슬쩍 팔짱을 뺐습니다. 그 순간 마침 약국 뒷문이 열리며 제 딸이 나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제 동생을 부르며 다가왔죠. 이모, 언제 오셨어요? 아가씨는 순간 딸이 한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리며 여동생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듯했고 그녀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모라고요? 아가씨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듯 되물었습니다. 언니, 왜 엄마라고 안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동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니까 이모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이 저희 이모시고 저희 어머니는 바로 이분이세요.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조끼를 걸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에 아가씨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어머니고 여동생이 이모라고 불리나 하는 혼란이 그녀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녀는 여태 저를 그저 청소부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고 그런 시선으로만 봐왔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하게 뿌듯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깔보던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얹히자 그녀가 과연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해왔는지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 씨,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호칭은 바르게 해주세요. 저는 지은 씨 같은 여동생 둔 적도 없고 저희 오빠랑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아직 결혼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데 좀 불편해서요. 저는 작은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아가씨인 줄은 오늘 처음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인 줄 몰라 뵙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모든 걸 다 대변하고 싶네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딸이 그동안의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빠, 오빠가 만나는 그 여자가 여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 씨가 그동안 엄마를 청소부인 줄 알고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입 아파. 아니,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신 걸 알았으면 제가 바로 막았을 거예요. 아유, 됐다. 그냥 조용히 넘기려고 했던 거야. 그 사람이 속이려 마음먹었으면 너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런 사람하고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사실 나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 근데 내가 자식한테 이런 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직접 겪고 알아가길 바랐지.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이상 병원에 이런 사람 두고 보기 힘들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만나던 사람이라고 다 아셨으면서도 그냥 두신 거군요. 제가 정말 분별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그걸 내가 죄송해하니? 사람 겪어보는 것도 경험이고 다들 실수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 선을 넘은 이상 우리가 더는 이런 일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사람을 보는 눈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걸 그냥 두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네, 아버지.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은 걸 보니 더는 이대로 두기 어렵네요. 남편은 더 이상 직원으로서도 두기 힘들다고 판단의 해고를 결정하며 가족의 존엄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건물을 청소를 하던 중 그 아가씨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가서 일 보세요.
그동안은 제가 몰라 뵙고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어이가 없으려던 작은 아들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그만하자고 했잖아. 어머니한테 이러지 마. 정훈 씨는 왜 제 말을 믿지도 않고 집에서 듣고 온 말만 믿는 거예요? 집에서 듣고 온 말? 아가씨 말 잘 꺼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기라도 했다면 어쩌면 지금 취미로 하고 있는 이 청소일도 못하게 됐을 테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훈이도 알아야겠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정리해 두었던 쓰레기들을 그녀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분리수거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라고 해도 흡연은 좀 옥상에 가서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쓰레기를 저한테 던지시면 어떡해요? 더러운? 방금 그 말 나한테 당신이 했던 말이죠. 그 잘난 입으로 더러운 손이라고 했던 그 말 기억 안 나요? 그 아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아들 앞에서 들려줬습니다. 옆에서 놀란 얼굴로 듣고 있던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 했던 본심을 마주하게 만든 것이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붙잡고 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훈 씨, 오해예요. 정말 오해입니다. 그냥 그때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면 남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자기 기분을 남에게 풀고는 이제 와서 말 한마디로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살아오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는 걸 배웠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늘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를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 사람 위에 사람 없다지만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요. 언젠가는 이 경험이 아가씨한테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아가씨는 등을 돌리고 쓸쓸히 걸어가는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부디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 신옥자입니다. 제 인생은 대부분 가정에 헌신하며 보낸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정이 제 삶의 중심이었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 큰 의미였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쳤던 건 40대 중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한없이 든든한 존재였기에 남편의 부재는 저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제게는 아직 어린 세 자녀가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홀로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아이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버텨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만 돌보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던 저는 출근해서 아침 조회 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매일 화이트보드의 실적판을 보며 영업 실적을 재촉하는 팀장님의 압박을 오롯이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 지인, 친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버텨냈지만 이윽고 지인 영업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산악동호회, 볼링동호회 등 참석하며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친목을 유지하며 영업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아이들만은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헌신과 노력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걸까요?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 가족을 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캐나다에 가서도 악착같이 캐나디안 드림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세탁소, 청소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첫째는 결국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여름이 짧은 지역으로 반팔티나 여름옷 같은 경우 한 시즌 입고 다음 해에 새로 사입는다는 걸 알아채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간의 그림이 프린팅된 옷을 제작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한 한국인이 가성비 좋고 서비스 좋은 옷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며 사업을 크게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첫째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에 큰 관심 없이 공부에 뜻을 두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똑똑했던 둘째는 저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의 뜻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커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딸의 모습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되었다면 딸은 본인의 의지로 도전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자신과 상반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딸의 꿈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민수는 갓난아기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항상 마음속에서 늘 미안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 안쓰러움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형이나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 누나와 달리 막내 민수는 항상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꿈인 아이였습니다. 행여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큰 말썽 부리는 일이 없고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깔끔한 업무 처리,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낀 윤서는 민수에게 호감을 느끼며 평범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바쁘죠?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지 정신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윤서 씨가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이죠. 저야말로 민수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항상 적극적이시잖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용기 내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 씨, 요즘 들어 윤서 씨와 이렇게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게 참 편안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서 씨만 괜찮으시다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영화 보실래요? 좋아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첫 데이트 후 민수와 윤서는 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회사 안팎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맛집 탐방을 하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갔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의지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자주 눈이 마주치며 작은 미소를 주고받는 그들은 이미 사내에서도 유명한 커플이 되어갔습니다. 윤서는 민수의 따뜻함과 책임감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민수는 겉으로 보기엔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윤서를 배려하는 행동들이 윤서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자신을 맞아주는 윤서 덕분에 민수는 하루하루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온 민수와 윤서는 이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큰 갈등 없이 둘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윤서는 민수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민수는 윤서가 자라온 환경과 그녀의 가치를 존중하며 결혼 생활을 준비해 갔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 민수가 결혼을 결심한 것을 듣고 마음이 벅찼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소식에 저는 그동안 헌신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내가 결혼을 결심했다니 참 대견하고 기쁘구나. 아내가 될 윤서도 참 착하고 좋은 아이인 것 같아서 엄마가 안심이 돼.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서가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함께라서 더 잘 헤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희 둘이 서로 잘 이끌어왔으니 결혼 후에도 무슨 일이든 잘해 나갈 거야.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니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가야 한다.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저 키우면서 해준 것처럼 저도 가정을 잘 꾸려볼게요.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며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윤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헌신으로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는 아들 민수가 스스로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현실이었던 것이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비교적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했지만 윤서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돕거나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안일도 잘하느라고 이웃들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하면 저에게 바로 얘기하라고 한 것이 저의 실수였을까요? 며느리 윤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집안일을 하긴 하는데 마무리가 영 엉성해요. 설거지는 하는데 가스레인지 옆에 냄비 뚜껑은 그대로 있고 청소기도 돌리고 나면 먼지통 꼭 비워달라고 하는데 청소기만 돌린다니까요. 며느리는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말 속에는 쌓여온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도우려 하고 열심히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민수에 대한 불만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한테 마무리까지 잘하라고 부탁하면 그때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집안일을 거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며느리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진심으로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도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 더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반복될 때마다 제 노력도 지쳐요. 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한다고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니? 그러면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게 맞네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의 말처럼 민수가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닐까 싶다가도 윤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동안 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만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가 요즘 아들 부부의 문제로 고민이 깊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안일 때문에 자주 싸우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퇴근하고도 가사 일을 도우려 애쓰는데 며느리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더라고.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지적하니 민수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인 은희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민수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요즘 애들 중에 민수처럼 집안일 도와주는 아들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라면 먹고 나서 식탁에 그대로 두고 방에 들어가는 것도 다반사라니까. 설거지니 뭐니 생각조차 안 해. 내가 방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방에 쓰레기가 쌓일 지경이라니까.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아들 민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민수는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소소한 집안일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서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매번 지적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자야, 결혼 생활은 서로 조금씩 맞춰가야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민수와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 돼. 저는 친구의 따뜻한 조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민수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아들이 힘들게 살림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리가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컸지만, 친구의 조언을 들으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윤서의 불만에 쉽게 마음이 쏠렸을까? 아마도 제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된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돌봤던 저는 민수가 가정을 꾸리고 새롭게 세운 삶에서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어머니로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제가 과거 경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후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았고, 이러한 기대감이 아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점차 마음을 열고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를 맞춰가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고민 끝에 저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너희 둘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해. 윤서야, 너도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란다. 그날 저녁, 저는 진심을 다해 부부간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신뢰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들었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볼게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다만 우리 같이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 가르쳐 시집 보내는 것 마냥 민수에게 집안일을 할 때마다 작은 마무리의 중요성을 조언했습니다. 설거지 후에 주변 정리하는 거, 냄비에서 국 뜨면 뚜껑 닫는 거, 화장실 사용 후에는 물기 제거하고 나오는 거, 작은 일이지만 윤서에게는 그게 큰 의미일 수 있어. 민수도 점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갔습니다. 설거지 후에 주방 정리, 청소기 먼지통 비우기 등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민수가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조금만 기다려주자. 함께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아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부족한 게 아직도 많은 것 같구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민수 씨에게 기대하는 만큼 제가 바라는 부분을 더 잘 전달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 평온한 날을 이어오던 어느 날, 민수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기로 옮겨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윤서가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건조기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건조기가 다 돌아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빨래가 아직 꺼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건조기 다 돌아간 거야? 돌렸지. 아까 세탁기에서 바로 꺼내서 올려놨어. 다 돌아갔는데 왜 아직도 안 꺼냈어? 다 돌아갔는데도 안 꺼내면 옷이 구겨지잖아. 그러네. 조금만 있다가 꺼내려고 쉬고 있었어. 여보, 건조기는 끝나면 바로 꺼내야 옷이 덜 구겨져. 이러면 빨래 다시 돌려야 되잖아. 미안해.
조금만 쉬고 꺼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지금 꺼낼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건조기 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무리를 안 하니까 내가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 화내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옷 꺼내는 거 금방이잖아. 그냥 할 일 끝내고 쉬면 더 편하잖아. 민수는 최근 들어 건조기가 다 돌아가면 바로 옷을 꺼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서와의 대화에서 빨래는 건조기 돌리면 바로 꺼내서 개면 좋겠다. 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건조기 알림이 울리자마자 그는 부랴부랴 옷을 꺼내 거실에서 하나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래도 윤서에게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가 개어둔 옷을 보자마자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빨래를 다 개었으면 바로 넣어야지. 이렇게 거실에 두면 발에 다 치이잖아.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마저 개고 바로 옷장에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투에 냉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옷을 개고 있는 동안 윤서는 민수에게 강아지 목욕을 시켰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강아지는 윤서가 결혼 전 친정에서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결혼 후 신혼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많으니 친정에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시하였지만 묵살되었고 그렇게 데리고 온 반려견은 며느리 윤서가 책임지고 강아지 산책과 목욕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강아지 목욕과 산책은 모두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강아지 목욕은 시켰어? 아직. 산책 다녀와서 목욕시켜주려고 했어. 윤서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민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퇴근하고 오기 전에 다 끝내놓으면 안 돼. 오늘은 나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 있었잖아. 민수는 윤서의 잔소리가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일찍 들어와서 할 것들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쉬기도 좀 하고. 그러나 윤서는 그의 말에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집안일에 서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능숙하지 않은 척하며 꾀를 부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윤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그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정말로 못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어설프게 하는 척하는 거야? 민수는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도 노력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 들으니까 조금 힘드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쉽게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윤서는 늘 가정적인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서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며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윤서와 동생의 숙제를 돕거나 주말에는 가족끼리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어머니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했다지만 주방은 왜 이렇게 엉망인 건데? 라고 말하기는 일쑤였고 아침을 준비한다고 했으면서 왜 바닥에 물기를 이리저리 튀게 해놓는 거야? 라며 윤서의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불만을 표하며 아버지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피곤한 표정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불만은 아버지의 행동 그 이상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거나 부족한 척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었고 아이들 앞에서조차 침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윤서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결혼 생활에서는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실망과 불만이 그대로 윤서에게도 각인된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지라고 윤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후 윤서는 민수를 만나고 결혼했지만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수가 가사일에 서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민수에게도 비슷한 불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점차 민수에게 엄격하고 냉정한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부부의 집에 방문한 날 큰일이 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수와 윤서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기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 얼룩도 그대로야. 음식을 할 때는 주변 정리도 같이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정리? 이게 내가 말하는 정리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싸워야 하냐고. 내가 도와달라고 했지 대충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도와주려는 건데 왜 너는 매번 짜증 섞인 말투로 지적만 하는 거야? 그렇게 네 마음에 충분치 않는 거야? 충분하지 않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낫다고. 그래? 그럼 너 혼자 다 해. 근데 그럼 또 혼자 하고 내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불만일 거 아니냐고. 저는 두 사람의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지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히 작은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와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집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윤서는 흔들림 없이 아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내가 하는 최선이야? 차라리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게 더 나아. 이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집안일에 손도 대지 말까? 매번 이렇게 싸울 바엔 차라리 내가 다 하면 속이 풀리겠어? 저는 그들의 격렬한 말다툼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보였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민수야, 너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저희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멈춰섰습니다. 민수는 저희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서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민수의 팔을 잡아 세우며 현관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엄마,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지금 내 꼴을 보고 뭐라고 해야 하냐? 지금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너희들 이혼해. 이게 결혼 생활이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서로 배려 하나 없이 잡아먹을 듯이 싸우면서 뭐가 남는다고 이러고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됐어. 그동안 윤서, 너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시어미한테 매일 연락해서 힘들다 할까 싶었는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아하니 참을 수가 없구나. 민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이혼해라. 너희 둘 다 이렇게 살 거면 각자 행복을 찾아야지. 민수는 저희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순간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문을 열어 제치고는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건 윤서랑 제가 얘기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데 이혼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시어미 앞에서도 지 남편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데 없는 자리에선 뭐 얼마나 심하겠어? 아주 시어미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어른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난리쳐? 저는 눈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채 아들의 등을 거칠게 밀어내며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절망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민수야, 나도 이혼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 너가 생각하고 꾸리고 싶은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제일 잘 아니까. 하지만 이대로 너희 둘이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각자 사는 길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윤서를 사랑했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은 그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건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 지금이 변화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저와 민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고 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애써 가족을 화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모두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 저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아들만 더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76 깡태수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저는 18살의 공장에서 일하며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내는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불빛에 의지해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소녀였고 저 또한 공장에서 일을 배운 뒤 번듯한 사업체를 꾸려나가겠다는 야망이 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며 서로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꼈고 그 사랑은 곧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21살에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당시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저희에게는 외아들, 진영이라는 소중한 존재도 생겼죠. 아내와 저는 아들을 얻은 후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헌신을 쏟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위해 일하며 헌신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을 운영하고 밤에는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는 빚 한 푼 내지 않고 아들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 평생을 땀 흘려 일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고 성격도 밝은 것을 보며 아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그 흔한 동화책을 많이 사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에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조차 없었기에 책이 아들의 장난감이자 유일한 취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서인지 또래보다 문장 구사력이나 말을 할 때 논리력이 주위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발달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도 과외는커녕 학원조차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즐겨했던 것이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었는지 어떤 어려운 내용을 학교에서 배워도 이해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남들이 3번, 4번을 봐야 이해하는 수학 공식이나 과학 내용도 한두 번만 봐도 척척 이해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학생회장도 맡으며 학업에도 충실하고 학교에서도 리더십 있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했기에 학생들을 휘어잡는 똘똘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내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진취적이며 늘 본인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매일 아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응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이 아들에게 닿은 것인지 아들은 졸업을 한 후 1금융권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업 후 사내 와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사내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와인을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퇴근 후 좋아하는 와인바에 가서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항상 일에 열정적이었던 아들은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이도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었고 미영이 또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의 성격은 아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미영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았구나 싶었고 아들이 극찬하는 미영이를 어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미영이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의 모습은 단정한 차림의 밝은 미소로 첫 인사를 건넸고 저희 또한 미영이의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배려심도 깊고 아들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인연이구나 생각하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집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직장 근처의 집은 전세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직장과 거리는 멀더라도 서울 외곽 쪽이면 매매까지 가능할 듯 싶었지만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예비 사돈께서 아들 부부에게 직장 근처에 집을 해주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인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까이에 집이 생기면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한층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비한 사돈께서는 집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대신 그 집을 채울 가전과 가구는 저희 부부가 준비해 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이 돈을 아들 결혼을 위해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잘 살기를 바랐고 가끔씩 도움을 주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손주가 태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힘들까봐 걱정하며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들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안에 들어가 첫째 손주도 돌봐주고 집 정리도 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시어머니 챙긴다고 만삭의 며느리가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움직이고만 있을까 싶어 반찬만 문 앞에 두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반찬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내는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반찬을 해다가 문 앞에 두고 가려고 왔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러는데 집에 잠시만 있다가 가도 되겠니? 엄마,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나갈게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그 반찬을 누가 먹는다고 갑자기 그걸 싸와라고 투덜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손 무겁게 들고 온 엄마를 들어오라는 말 대신 본인이 집 앞으로 나온다는 말에
아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들어서 지금 집에 장모님이랑 처제가 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콜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세요. 됐다. 내가 알아서 가마.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아내는 만류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그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집에 간 김에 손주도 보고 오후 늦게나 돌아올 줄 알았던 아내가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들어온 모습을 본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혹시라도 일이 커질까 싶어 얼버무렸지만 이미 얼굴에는 불쾌한 모습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초지종을 물었고 모든 일을 알게 된 저는 화가 매우 났지만 아내가 말리는 터에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아내를 본 저는 그날 밤 분노를 억누르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부부는 그날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잘 살기 바라는 마음과 아내가 당한 무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급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러 왔을 때 꾹꾹 눌러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숨 넘어갈 듯하니? 처가댁에서 결혼할 때 해주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다음 달에 집을 빼줘야 할 것 같다네요. 곧 있으면 둘째도 태어날 텐데 당장 어디 가서 지내요. 좀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처가에서 해준 집을 아들이 과도하게 담보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금융가에서는 암암리에 전해지는 주식 이야기에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잡주에 돈을 다 날려버린 것이었고 결국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을 처가에서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미안함과 그동안 내심 본인이 집을 해왔다는 것을 피력해왔던 며느리의 티나는 행동들이 교차되어 떠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일확천금을 노릴 생각으로 생각 없이 저지른 아들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똘똘하고 총명했던 아들이 대체 왜 이렇게 한심한 행동을 할까 속이 쓰려왔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 테니 돌아가거라. 아버지, 집 꼭 해주셔야 해요. 저 집 없이 미영이랑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집을 바로 마련해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날 장모님과 처제가 집에 와 있다며 문 앞에 나와 들어오라는 소리도 않고 문전박대한 아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처가가 집을 사준 일로 처가에는 아무런 찍소리도 못하면서 은근히 저희 부부를 등한시했던 아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저는 아내를 문전박대한 그날처럼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됐어요? 계약은 하셨어요? 아니, 집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해주마. 이 얘기 하시려고 이런 날 부르셨어요? 그냥 전화로 말해줬어도 되잖아요. 밖에 비가 많이 내리니 조금 그치면 갈게요. 우리 지금 나가봐야 하니 빨리 나가거라. 앞이 안 보여서 운전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가요? 먼저 나가세요. 이따가 갈게요. 그리고 집은 아이 태어나면 꼭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가서 무책임하게 말 바꾸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무책임하다니? 그래, 잘 말해줬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힘들게 반찬까지 준비해 간 엄마가 비 맞을까봐 연락했더니 문전박대까지 하니? 그건 어머니가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오셨고 반찬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장모님이랑 처제가 있으니 불편하실까봐 가시라고 한 거고요. 서로 못 볼 사이도 아닌데 인사하고 잠시 앉았다 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그래서 전 나름 콜택시도 잡아드린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가신 건 어머니라고요. 넌 끝까지 반성이라는 게 없구나. 그 잘난 처갓집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지 그러냐?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너희한테 집 해줄 생각이 없다. 그만 가봐라.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아이들이랑 저희는 당장 잘 곳도 없다고요.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처가집에 들어가서 살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마구 때리며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무겁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본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둘째 손주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날짜도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저에게 집 문제로 더 부탁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아들도 역시 저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집을 빼줘야 하는데 당장 집 구할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도 알아. 부모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 다시 부탁드리러 가는 건 무리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 당장 둘째도 태어나고 원룸에서 잘 수도 없잖아. 처가댁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께 연락드려서 잠시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봐. 아들의 가족이 처갓집에서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사도는 사위가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갓댁에 얹혀 살게 된 상황에 대해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서 집을 해줬는데 이걸 담보 대출 받아 주식으로 날려버렸다는 말에 온갖 정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딸과 손주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무책임한 모습에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위,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야? 대책이라도 있는 거야? 아들은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말에 당황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도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요. 상황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는 거겠지. 아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면 집을 해줘야 할 사람이 사돈댁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집 한 채도 못 받아서 여러 사람을 고생시켜? 바깥 사돈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마련 못 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내 딸이랑 손주들이 고생하는데 집도 못 구하고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네. 나 같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 몇 날 며칠이고 무릎 꿇고라도 빌어 도움을 받겠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가장이 가정을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미적대고 있을 거야? 안사도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은 장모님의 계속되는 구박에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부모님에게 집 문제로 다시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모님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뾰족한 방법은 더 없었습니다. 현대판 대릴사위 노릇이라도 하며 처가의 바싹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만삭의 아내와 첫째 아이 살피랴 퇴근 후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째 손주가 태어났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단단히 삐진 듯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가 너무 괘씸해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남처럼 지내다 시간이 꽤 흐르고 둘째 손녀의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진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 돌잔치를 집에서 간단히 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돌잔치는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하기로 했어요. 손녀 태어났다고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돌잔치는 오라는 이 말이냐?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간단하게 처갓집 식구들끼리만 하기로 해서요. 그냥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니? 이딴 헛소리 하려고 전화했다고. 아내는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지랑이처럼 퍼져가는 상처와 실망감에 식구들끼리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못 가게 되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가정이 이렇게 파탄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월세든 전세든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에게 집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해왔던 순간들이 무너져 버린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오늘의 전화 통화를 끝으로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기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참에 작성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자식 녀석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유산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나 현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들 녀석 하나 있는데 결혼한 이후로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손녀를 낳고도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도 없고요. 최근에 연락 와서는 처가 식구들하고 둘째 손녀 돌잔치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 현재 상황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분야나 구체적인 단체가 있으신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거나 의료시설 지원 같은 데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해서요. 그 뜻 정말 귀중하십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야가 명확하시니 유언장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재단에 기부하거나 지역 병원에 지정 기부하는 방식도 있고 강태수 장학금 같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장학금이라니 그거 좋겠네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그게 더 보람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장학금 기금 설립을 명시하고 필요한 기금 설정 방법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믿고 맡길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친척들보다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집행자가 되어 어르신의 뜻을 이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기부 단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의 기부금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법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서명과 공증 절차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서류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장학금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저의 전 재산 사회 환원 소식은 아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집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들 부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사회환원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버지한테 좀 세게 나간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이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을 거야? 얼른 찾아가서 빌어서라도 이 상황 수습해야지. 발등에 불 떨어진 아들 부부는 염치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죠? 둘째 손녀도 한번 안아보셔야죠. 아버님 아직 손녀 한 번도 못 안아보셨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안아보세요. 얼굴 두껍게도 손녀를 앞세워 찾아온 아들 녀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질 정도로 미웠지만 손녀가 눈에 아른거려 꾹 참았습니다. 재산 환원한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 찾아온 아들에게 더욱 더 정 떨어졌지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가 말한 네 가족끼리 잘 살지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 아버지, 그땐 저도 서운한 마음에 투정어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 니들한테 재산 1원 하나 물려줄 생각 없다니까 이제야 찾아온 거 아니냔 말이다. 아버지, 말씀을 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희가 재산 때문에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아들이 저희 다짐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수십 번 수만 번 생각을 해왔다. 그래도 아들인데 하며 한 번 더 참고 품을까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오늘 너의 이런 낯짝과 부끄러운 행동이 나의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구나. 어릴 때 똘똘하고 총명하던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 자식 잘못 키운 다 부모 탓이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한다. 잘못 키운 자식 버리고 앞으로 커갈 어린 친구들이 바른 인성으로 자라게 도움을 주는 곳에 나의 재산을 모두 환원하기로 했으니 그리들 알거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네 녀석하고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네 새끼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둘째 태어나고 1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던 며느리가 하는 말치곤 상당히 불쾌하구나. 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의 단호함을 느낀 아들 부부는 오늘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재산이 돌아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손주들 재롱 떠는 사진과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반갑기도 했지만 이 모습이 진실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손주들 뒤치다꺼리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내와 둘만의 노년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공복에 집 근처 공원을 가서 맨발 걷기를 하며 아내와 산림욕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전무했다는 것을 아들과의 불화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다가올 노년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아들 부부는 저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손주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근황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 부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실행하다 보면 아들 부부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날이 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저희 부부가 저희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